대장금 일부 궁궐로 들어온 작은 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촉촉하게 젖은 산길을 따라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걸었다. 그 손엔 작은 손이 꼭 붙잡혀 있었다. 그 아이는 바로 장금이었다. 갓 8불 넘긴 듯한 얼굴에 눈망울은 유난히 맑았고 입꼬리엔 것보다 호기심이 먼저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랑비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 질문에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장금아, 내가 자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진심을 담은 손이 되어야 해. 음식도 사람도 마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하거든.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날 장금도 하늘도 몰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금은 혼자가 되었고 운명의 물살에 떠밀려 궁궐로 향하게 되었다. 장금이 처음 도착한 곳은 수락관이었다. 조선의 왕에게 진상할 음식을 준비하는 궁궐의 심장. 그곳은 칼보다 예리한 눈빛과 불보다 뜨거운 기싸움이 오가는 전쟁터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미 닭을 쫓는 병아리처럼 장금은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된장과 간장을 구분하지 못해 호통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지치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지의 맛을 기록했고 새벽마다 가장 먼저 부엌의 문을 열었다. 그 작은 손은 서툴렀지만 정직했고 정성스러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된장국을 끓였다. 소금 한 톨도 그냥 넣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마음을 풀어넣듯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고 국물이 팔팔 끓기 시작할 무렵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승상궁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장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맛있다. 그 짧은 한마디, 그것은 장금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그 즈음 한 남자가 장금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다. 민정우. 무뚝뚝한 눈매의 검은 무복이 잘 어울리는 호위무사. 그는 처음엔 장금을 의아하게 바라봤다. 어린애가 이런 데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 그는 알게 되었다. 그 작은 손이 만들어내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이상한 아이로구나. 국물 한 숟갈로 사람을 울리다니. 그가 조용히 중얼였을 때 장금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궁궐은 쉬운 곳이 아니었다. 질투와 시기, 모략은 된장보다 깊고 간장보다 짰다. 왕의 수라에 이상한 냄새가 났다. 비린 듯 씁쓸한 기운이 혀끝을 감싸는 국.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장금이었다. 이건 뭔가 감추고 있어요. 국물이 말을 해요. 이건 거짓이에요. 장금의 촉은 맞았다. 독초가 섞여 있었다. 왕은 목숨을 구했지만 아이가 진실을 밝힌 데가는 혹독했다. 장금은 수락관의 상궁들로부터 표적이 되었다. 누군가 그녀를 밀었고 그녀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한 팔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민정우였다. 괜찮아? 그의 음성은 낮고 단단했지만 걱정이 배어 있었다. 왜 도와줘요?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이 궁궐에서 진심으로 움직이는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서. 장금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민정호의 그림자는 늘 장금 곁을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장금은 어머니의 오래된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 빛바랜 한지 위에는 약초로 만드는 음식, 사람의 체질을 살피는 비법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성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그 노트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픈 이들을 위해 국을 끓이고 마음이 다친 이를 위해 따뜻한 죽을 쏘았다. 그녀의 음식은 생명을 살렸고 어느새 궁궐 안팎에
장금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장금에게 냉정했다. 모략은 다시금 그녀를 덮쳤고 결국 그녀는 수락관에서 쫓겨나게 된다. 손에서 칼을 놓고 부엌을 떠나는 날, 장금은 조용히 뒤를 돌아봤다. 이 손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손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손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손, 몸을 살리는 손, 진심을 담은 손이에요. 그녀는 의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산을 헤매며 약초를 채취하고 침을 배우고 병자의 맥을 짚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민정호는 묵묵히 속삭였다. 언젠가 내가 너의 그 손을 지킬 거야. 장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이제 더는 작지 않았다. 음식에서 약으로, 주방에서 삶의 현장으로 그 손은 점점 더 많은 생명을 어루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수락관으로, 왕의 수라를 책임지는 자리로, 그리고 대장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대장금 2부 의녀가 된 손. 장금은 이제 다시 부엌이 아닌 산과 마을을 헤맸다. 두 다리에 힘이 빠질 때마다 그녀는 손을 바라보곤 했다. 이 손, 아직도 쓸 수 있어. 더 따뜻해질 수 있어. 낯선 마을에서 머물게 된 장금은 허름한 의원을 찾았다. 거기엔 백발의 노일 어이가 조용히 사람을 보고 있었다. 이름은 정윤수. 그는 처음엔 장금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한낙궁에서 쫓겨난 계집아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장금은 물러서지 않았다. 밤마다 불빛도 없이 약초를 다듬고 스스로 팔을 베어 봉합하는 연습도 마다하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었다. 한 노파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원에 실려왔다. 그날 의원에는 의사가 없었다. 장금은 곧바로 손을 씻고 약재를 꺼내 맥을 짚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노파는 깨어났다. 그 일은 곧 마을에 퍼졌고 정윤수는 마침내 장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손 참 따뜻하구나. 나의 손보다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아. 그날 이후 장금은 정윤수의 제자가 되었다. 약초 채취법, 침술, 맥진, 탕제법을 배우며 그녀는 음식을 만들던 감각으로 병을 고치는 법을 익혀나갔다. 민정호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늘 장금 곁에 있되 티나지 않게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어느 날 밤, 민정호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 넘어지는 장금을 부축하며 말했다. 장금아, 궁으로 돌아갈 생각 있지? 장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아직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정윤수는 장금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렸다. 사람의 병을 고치려거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해. 약초보다 사람을 보아라. 장금은 마침내 의녀로서 궁궐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그녀는 다시 궁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 문을 넘는 순간 과거의 시간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억울했던 시간, 모략, 상처,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온 수많은 얼굴들. 수락관이 아닌 이제는 내 의원. 장금은 하얀 옷을 입고 병자들의 맥을 짚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섬세해졌고 그 눈빛은 이제 사람의 안쪽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궁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여러 상궁들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수락관에 남아있던 옛 상궁들은 그 계집이 떠오르며 입을 실룩였다. 그 즈음 왕은 잦은 두통과 심한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내의원조차 손을 놓고 있었다. 그때 장금이 조용히 나섰다. 전하의 식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장금은 흔들리지 않았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녀는 왕이 먹는 음식을 분석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진미초에 곰팡이가 섞여 있다는 걸 밝혀냈다. 그 작은 발견은 곧 왕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붕은 술렁였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다시 장금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왕은 조용히 물었다. 그대의 손, 어디서 배운 것인가? 장금은 대답했다. 어머니에게서 음식의 정성을 배웠고 스승에게서 사람의 병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진짜 따뜻해진 건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 덕분입니다. 그녀의 말에 왕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에게 어이라는 칭호 대신 대장금이라는 별칭을 내려주었다. 그녀는 이제 수락관도 내의원도 넘은 여인이었다. 진심과 정성, 그리고 고된 노력으로 궁궐을 감동시키니 그녀의 이름은 대장금. 그리고 민정호는 어느 날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늘 널 응원하고 있었다고. 장금은 웃으며 말했다. 그 마음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름으로, 대장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장금 삼부 진실의 칼끝. 장금은 대장금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궁 안에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했다. 그녀가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졌다는 사실은 곧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기도 했다. 새로 임명된 대전 상궁 윤소희. 부드러운 말투와 단정한 태도 속에 장금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는 야망이 숨어 있었다. 대장금이 아무리 백성을 위한다 해도 궁은 백성의 세상이 아닙니다. 궁은 질서와 권위의 세계지요. 윤소희는 은밀히 내의원 내부의 인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금이 사용한 약재 중 일부가 왕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그녀의 침술은 전통을 벗어난 방식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 왕은 혼란스러웠지만 장금에게 묻지 않았다. 그녀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명부의 압박은 거세졌다. 결국 장금은 다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다. 그날 장금은 말이 없었다. 묵묵히 손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배운 것은 책에서가 아니라 병들어 누운 사람들의 눈물과 숨결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고 웃음을 찾을 때 그게 정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을 울렸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쉬 물러서지 않았다. 윤소희는 장금을 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마지막 수를 썼다. 바로 민정호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 그대가 그토록 아끼는 대장금. 그녀를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날 밤 장금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장금아, 만약 오늘로 모든 게 끝나더라도 널 지키려던 내 마음만은 변치 않길 바란다. 그 말은 장금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혔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모든 문서를 들고 내의원 앞마당에 나섰다. 이 손이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이들의 말, 그들의 말보다 먼저 제 손으로 왕을 살려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왕이 쓰러졌다. 고열과 맥박 불규칙, 궁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진 그때 장금은 침통을 꺼내고 조용히 맥을 짚었다. 지금 이 병은 병이 아니라 맺힌 한입니다. 그녀는 왕의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하 드셔온 음식, 잠 못 이루신 밤, 이 모든 것이 쌓인 겁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장금은 왕의 발을 따뜻한 약탕에 담그고 자신이 직접 만든 탕약을 먹였다. 그리고 새벽녘 왕은 깊은 숨을 내쉬며 깨어났다. 궁은 조용해졌고 윤소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왕은 장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대는 나의 어이이자 백성의 희망이오.
그녀는 대장금이 아닌 이제 이녀 장금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민정호는 다시 장금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제 같이 걸을 수 있을까? 장금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야 편히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궁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이제는 권력이 아닌 따뜻한 손의 길로, 대장금 사부바람이 부는 길 위에서 장금이 궁을 떠나던 날, 그녀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궁의 높은 기왓장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민정호는 그녀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나란히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궁이라는 울타리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면 그건 백성들 곁일 거예요. 장금은 그렇게 말했고 민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첫 발걸음은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경상도의 한 마을이었다. 시체가 나뒹굴고 우물물은 썩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닫힌 문 안에서 떨고 있었다. 의녀요?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다 죽었는데. 장금은 말없이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 아이의 열나는 이마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 아이는 아직 괜찮아요. 희망이 남아 있어요. 그녀는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향했고 때론 밤새 들판을 헤맸다. 손을 씻을 물도 부족했지만 그녀의 손끝엔 언제나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새 장금은 마을의 의녀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보낸 딸이라 불렀다. 한편 민정호는 고을 관리들과 부딪히며 전염병의 원인을 밝히려 노력했다. 기록을 정리하고 쇠곡의 흐름을 추적하며 부패한 관리를 찾아냈다. 썩은 곡식을 쇠곡으로 돌리고 백성에겐 버려진 창고를 열라니 그 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민정호의 분노는 그저 공무원의 분노가 아니라 장금이 밤새 울며 돌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 절실했다. 둘은 함께였다. 장금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동안 민정호는 펜으로 정의를 적어갔다. 그 밤 불빛 아래 장금은 조용히 말했다. 정호 대감, 우리는 참 먼 길을 오고 있네요. 하지만 그 길 끝에 당신이 있다면 나는 아무리 멀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장금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침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세상의 슬픔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한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장금의 이름은 다시 궁에 오르내렸고 그녀가 고친 환자들 중엔 지방 사또의 자식도 있었다. 왕의 귀에까지 소문이 닿자 왕은 조용히 장금의 행적을 조사케 했다. 그녀가 백성을 살린 일, 그 손이 가져온 기적의 기록들. 그러던 중 장금은 다시 한 통의 부름을 받는다. 내 어미가 위독합니다. 장금이라는 여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떨렸고 봉투엔 중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다. 장금은 다시 말없이 준비를 시작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가야겠지요. 정호 대감. 나는 그대가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겠소. 다만 그 길 끝에도 내가 서 있길 바랄 뿐이오. 그리하여 다시 대장금은 사람을 살리는 길 위에 서게 된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 대장금 오부 다시 궁으로. 궁궐은 변함없이 장중했고 그 위로 핀벚꽃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흩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장금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수라간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장금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중전은 피곤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의 마지막 의지는 그녀여야 해.
붕은 여전히 정적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정치적 이해관계, 왕의 병세를 둘러싼 암투, 그리고 중전에 깊어지는 병세까지. 장금은 고요히 중전을 바라보며 침을 들었다. 소녀 장금, 전하와 중전마마를 위해 다시 의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전의 병은 단순한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궁중의 도끼를 흡수해왔고 이제는 그 어둠이 그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장금은 비방서와 본초 강목을 밤새 뒤적였고 민정호는 은밀히 궁의 약재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궁 안에 누군가가 중전을 죽이려 독을 조금씩 섞어왔다는 진실. 이건 극히 소량의 봉황독, 궁중에서도 손꼽히는 극약이에요. 중전마마는 지금까지 독과 싸워오신 겁니다. 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비의 측근, 내의원 수장, 그리고 수라간의 소속 의녀들까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장금은 단 하나의 길을 따랐다. 사람을 살리는 길. 그녀는 밤낮 없이 중전을 돌보았고 중전은 점차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용한 침전에서 중전이 장금을 불렀다. 장금아, 내게도 딸이 있었단다. 그 아이는 그리움 속에서 병들었지. 널 보면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른다. 너는 날 살리기 위해 왔지만 사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구나. 장금은 말없이 중전의 손을 감쌌다. 왕실의 냉기 속에서도 그 손엔 모성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장금의 행보는 눈엣 가시였다. 그녀를 시기하던 내의원 부원장 정관, 그리고 수라간의 옛 동료들까지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음모가 시작됐다. 장금이 중전을 살린 건 우연일 뿐이다. 그녀가 독을 조작했을 수도 있어. 맞아, 너무 완벽해. 오히려 수상해. 그녀는 다시 재판에 세워졌다. 의녀가 아닌 영모의 공범으로. 그러나 그날 밤, 민정호가 들고 온 서신 하나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 서신에는 내관 하나가 남긴 고백이 담겨 있었고 중전 독사를 시도한 인물의 실명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왕은 조용히 명을 내렸다. 장금은 죄가 없다. 오히려 나라의 큰 공론이 그녀에게 다시 수의녀의 자리를 명하라. 그리하여 장금은 다시 궁궐의 정식 수의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전 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붕이 아니라 백성의 곁입니다. 왕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궁을 넘은 아이로다. 하늘이 보낸 참된 의녀라 하지 않던가. 장금은 다시 길을 나선다. 민정호와 함께 이제는 이녀 장금이 아닌 사람 장금으로서. 그녀의 가방엔 붓과 약초가 들었고 그 손엔 수천 명의 생명이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대 이름을 뭐라 했던가? 장금은 빙긋 웃었다. 대장금, 모든 것을 품은 이름입니다. 대장금 육부 백성의 어머니. 붕을 떠난 장금의 발길이 머문 곳은 산 하나 너머 작은 마을이었다. 기탈진 언덕길 아래 허름한 초가집 몇 채와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그리고 기력이 쇠한 노인들이 숨을 쉬고 있었다. 장금 의녀님이시죠?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장금 아씨라 불렀지만 점차 그녀를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불렀다. 그녀는 아픈 이를 돌보고 손수 약초를 캐며 처방을 만들었다. 양반도 천민도 없이 모두가 그녀의 손을 거쳐 살아났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하지만 장금의 삶은 고요히 흘러가지 않았다. 나라엔 흉년이 닥쳤고 역병이 돌며 마을마다 불이 꺼졌다. 장금은 다시 길을 나섰다. 밤을 새워 이웃 마을을 돌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수백 명의 병자를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장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의녀 아줌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장금은 말없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렸다. 쓰러진 여인을 보자 곧바로 심장을 눌렀다. 숨을 불어넣고 약재를 넣고 기도를 걸었다. 버티세요. 제발 살아주세요. 새벽이 올 무렵 그 여인은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다. 장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괜찮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이후 장금은 조정에 다시 불려갔다. 전하의 병세가 다시 깊어졌다는 소식이었다. 궁으로 가던 길에 장금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다시 그곳에 서야 하나요? 왕은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다. 곁엔 민정호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장금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왕께선 마지막으로 그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장금은 무릎을 꿇고 왕의 손을 잡았다. 전하, 장금 돌아왔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장금아, 내 곁엔 언제나 내가 있었구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금은 한 방울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앉았다. 그 후 장금은 조선 최초의 여인으로 기록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선 백이천사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직함도 거절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녀의 이름을 붙였고 그녀의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불렀다. 옛날 옛적 궁에서 온 의녀가 있었단다.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품고 그 누구보다 따뜻한 손을 가졌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별처럼 쏟아진 이야기들과 함께해요.